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워킹맘 강지희입니다. 지금은 모자랄 것도 넘칠 것도 없는 평범한 인생인데 그간의 제 인생은 참으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많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인생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외동딸로 태어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게 좋은 이유로 유명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좋지 않은 이유로 유명했습니다. 바로 절름발이 딸로 유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만나기도 전에 사고를 당하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이 그런 이유로 저를 놀리지 않았는데 초등학교는 다르더라고요. 장난기 가득한 애들이 많았고 한두 명이 저를 놀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애들까지 거들어서 저를 놀리며 저를 비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때문에 유치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모두 저를 외면하고 합세해서 저를 놀리기 바빴죠. 8살짜리 어린아이의 마음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밉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했습니다. 엄마는 그저 다리가 아픈 것뿐인데 왜 사람들한테 놀림거리가 되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 또래의 어린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었거든요. 죽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희 가게 팥죽이 유명해서 저희 부모님은 팥죽 아저씨, 팥죽 아줌마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머니를 얘기할 땐 앞에 다리 저는 팥죽 아줌마라고 불렸죠.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니까 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얕잡아 보고 괜히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엄마는 왜 다리가 아파? 다쳐서 아프지. 나는 엄마 다리가 안 아프면 좋겠어. 사람들이 엄마를 안 놀리면 좋겠어. 엄마는 괜찮아. 우리 지희가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 않으면 좋겠어. 나 안 속상해. 그냥 슬퍼서 그래.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내내 저는 따돌림을 당했고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반에서 친해진 여자애 하나가 있었는데 걔가 어느 날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저랑 놀지 말라고 했다고. 하여간에 어른들이 제일 나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친구를 사귈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귀면 뭐 해요? 또 상처 주고 떠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혼자, 학교에서도 혼자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더욱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도 많았고 그게 나름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저를 혼내신 적이 없을 정도로 성격이 유하고 차분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랑 같이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언제나 다정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게를 하시니까 일하고 계실 때 저를 잘 못 챙겨주셨죠. 그래서 저는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거든요. 가게에 TV도 없고 제가 놀만한 장난감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책만 읽었습니다. 책도 별로 없어서 있는 책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어쩔 땐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 성적이 좀 좋았습니다. 초등학생 때 성적을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시험 보면 항상 100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애들은 제가 무슨 부족한 점이 있는 것처럼 놀려댔죠. 뭐야? 너 또 100점 맞았어? 아유, 그래.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 야, 강지희 수학 100점이래. 너 솔직히 말해봐. 100개서 쓴 거지? 넌 학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100점을 맞아? 너 돈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니지? 진짜 유치한 것도 정도가 있지. 뭐 별걸로 트집을 잡고 저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 애들의 자격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못하는데 본인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제가 잘해내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죠. 그걸 저한테 분풀이를 한 거였고요. 잘해도 잘한다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렇게 초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정말 졸업할 때까지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가질 않습니다. 매년 단체 문자로 동창회 열린다는 소식을 듣지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간들 누가 저를 기억이나 할까 싶기도 하고 저도 그 애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만큼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습니다. 또래 사이에서 소외당하는 만큼 부모님과의 사이는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저의 가장 친하고 또 유일한 친구는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일 다 끝나고 저랑 카드게임 해야 돼요. 설거지 내기, 알죠? 그래, 오늘은 아빠가 꼭 이긴다. 무슨 소리? 이번에도 엄마가 이길걸? 부모님도 당연히 제가 친구가 없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죠. 어머니의 다리가 불편하건 아니건 아무렴 상관없었습니다. 제게는 그저 소중한 저의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는 동네에 있는 여자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친구를 못 사귀어 봤으니까 중학교 가서도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제게 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간 첫날부터 이름 순서대로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바로 옆 짝꿍이 저랑 이름 한 글자만 달랐습니다. 사교성 좋은 그 친구가 정말 신기하다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그런 반응이 어색했던 저는 표현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었습니다. 집이 어디냐? 어디 초등학교에서 왔냐? 학원은 다니냐? 공부를 왜 이렇게 잘하냐 등등 쉴 새 없이 떠드는 모습이 귀여웠고 제게 관심을 많이 주는 게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혹여나 이 친구랑 친해졌다가 나중에 제 가정 환경을 알고 또 떠나가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해지자는 친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해버렸습니다. 우리 집 못 살아. 응? 그게 뭐? 우리 엄마 다리가 아프셔서 다리를 절어. 어머, 많이 힘드시겠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나 친구 한 명도 없는 왕따야. 나도 친구 없는데 잘 됐다. 우리 이제 서로 친구해주면 되겠다. 제가 왕따라는 말까지 했는데 그 친구는 신경도 안 쓰고 여전히 같은 태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라는 게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반년 정도 하고 2학기가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가게에 있으셔야 할 부모님이 집에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어디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엄청 급하게요. 엄마, 아빠, 어디 가세요? 지금 외할머니가 위급하다고 하셔서 가보는 길이야.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저녁밥 챙겨 먹고 이따 전화할게. 저희 할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요양병원에 쭉 입원해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형제가 어머니까지 총 4분인데 모두 할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매달 돈을 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죠. 가끔 이렇게 고비를 겪긴 하셨는데 그날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 근래에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자주 오기도 했고 그날 부모님께서 검은색 옷을 입고 나가셨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이 부랴부랴 나가시고 저는 집에서 혼자 저녁밥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고 전화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밤 8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죠.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구나. 할머니는 괜찮으신 건가?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네? 병원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병원 이름과 위치를 받아 적었고 저는 곧장 이모와 삼촌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금통을 탈탈 털어서 택시를 타고 부모님이 계신다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차마 두 눈을 멀쩡히 뜨고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숨은 이미 멈춘 지 오래였고 교통사고가 난 두 분의 모습은 말도 안 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워서 엉엉 울고 있는데 곧이어 막내 삼촌이 병원에 와줬습니다. 막내 삼촌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 삼촌이 둘째 이모한테 전화를 걸었고 저희는 연달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희야, 할머니 돌아가셨단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가 조부모님은 저 10살 때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줄초상도 이런 줄초상이 없을 거야. 아이고 불쌍한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어떡해. 저희 어머니는 사남매 중 첫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할머니와 함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18살 때부터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시면서 이모들이랑 삼촌 공부시키고 이모들 대학까지 저희 어머니가 다 보낸 거였습니다. 평생 당신 인생 마음껏 즐겨보지도 못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가버리시다니 이렇게 억울하고 불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탈수가 올 정도로 장례식장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을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장례 치르는 3일 내내 울기만 하다가 운구는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숨이 넘어가게 울면서 친척 동생들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다 끝내고 모든 가족이 다 모여 둘째 이모네로 갔습니다. 어른들끼리 이것저것 정리할 문제들이 있으니 모인 거였겠죠. 그날 밤 아주 긴 시간 동안 어른들은 술을 잔뜩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서 울다 자다를 반복했고요. 한창 할머니 얘기를 하다가 저희 부모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화제가 제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지희는 어쩌지? 어쩌긴 우리 중 하나가 맡아서 키워야지. 둘째 이모와 셋째 이모가 얘기했습니다. 잠깐 저희 이모들과 삼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둘째 이모는 공부를 진짜 못했는데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알게 된 명문대생에게 과외비를 주며 둘째 이모를 부탁했고 그 덕에 둘째 이모는 턱걸이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놀기만 해서 맨날 저희 어머니가 이모 찾으러 나가서 길거리에서 술 취해 엎어져 있는 거 잡아오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이모 붙잡아준 덕에 대학 졸업할 수 있었고 취업도 1년 동안 못하고 있는 거 어머니가 생활비 대주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서 면접 족보 같은 거 구해다가 주셔서 이모가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 집안 좋은 상사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해서 엄청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죠. 집도 엄청 컸습니다. 50평대 집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었죠. 아, 둘째 이모네 딸은 저보다 3살 어린 초등학생이었는데 영어학원에 피아노 학원에 바이올린 과외에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공주 같은 아이였습니다. 다음은 셋째 이모입니다. 셋째 이모는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대학 권유를 했고 역시나 셋째 이모도 어머니가 벌어다 준 돈으로 대학교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졸업하고 셋째 이모가 고시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거 뒷바라지 어머니가 다 해주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동생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매일 밥해다가 가져다 주고 생활비도 내주고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하고 셋째 이모는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셋째 이모는 걱정 없는 철밥통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막내 삼촌은
저희 어머니랑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모들 신경 쓰느라 막내 삼촌한테는 신경을 많이 못 써줬다고 항상 미안해하셨습니다. 막내 삼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일하다가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었는데 저 어릴 때 숙모를 봤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삼촌 결혼식에도 갔었고요. 어릴 때 기억으로 숙모가 정말 엄청 예뻤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예쁘고 삼촌하고 사이도 좋았고요. 그런데 숙모가 일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삼촌은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그냥 혼자 살았습니다. 숙모랑 같이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숙모 떠나고 그 가게도 정리하고 막노동하면서 사셨죠. 그게 신경이 많이 쓰인 저희 어머니가 삼촌 먹을 것도 챙겨주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키웠다고 해도 무관한 이모들과 삼촌이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마 둘째 이모네서 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둘째 이모가 가장 돈도 많고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사촌 동생도 여자애였고요. 그런데 첫째 이모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애 어떤지 알지? 우리 딸이 되게 예민하고 깔끔 떨잖아. 아니 그렇다고 지희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좀 그렇잖아, 응? 아무래도 시장이랑 그 쬐깐한 집 오가면서 생활했으니 난 안 돼. 우리 딸한테 혼나. 같이 생활하는 것도 수준이 맞아야 하지. 이건 뭐. 안 돼, 안 돼. 14살이면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를 모욕하는 말이잖아요. 어머니 덕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더럽다느니 수준이라느니 너무 상처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자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이모가 손사래를 치자 셋째 이모가 질세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키우는 게 맞지. 큰언니 없으니까 언니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집에 애가 둘인데 또 어떻게 키워? 그리고 우리 첫째 이제 초등학생 됐어. 돈 나가고 신경 써야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어떻게 짐을 더 늘려? 그리고 우리 같은 공무원 부부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언니가 키워. 난 절대 못해. 저더러 짐이랍니다. 조카한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요. 그냥 나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면 그냥 아무도 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어디 보육원이나 센터 같은 곳 들어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그 편이 마음이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막내 삼촌이 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누나들, 진짜 제정신이야? 첫째 누나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누나들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첫째 누나 덕인 거 잊었어? 은혜를 갚아도 모자란데 어떻게? 됐어. 다 관둬. 내가 데려갈 테니까. 뭐? 야, 너는 무슨 능력도 없는 애가 애를 데려가서 키운다고 그래? 그럼 누나가 데려갈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데려간다고. 나 지희 삼촌이야. 조카 데려가서 키운다는데 뭐? 누나들은 진짜 지희 이모 자격도 없고 첫째 누나한테 평생 저주받으면서 살 거야. 이모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삼촌이 다시 한번 책상을 내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삼촌과 가족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삼촌의 집은 저희 집에서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전학을 가야 했죠. 유일하게 사귀었던 친구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낯선 중학교에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불평도 불만도 사치였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삼촌은 여전히 막노동을 했고 그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삼촌의 몸에는 파스가 안 붙어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삼촌, 안 아파? 삼촌 괜찮아. 왜? 삼촌이 노가다해서 싫어? 아니, 근데 힘들어 보여서.
근데 삼촌이 다른 일 할 줄 아는 게 없어. 우리 지희가 걱정되면 삼촌이 생각 좀 해볼게. 아마 삼촌도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를 키우면서 돈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모들이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이모들은 그날 그렇게 삼촌과 제가 떠난 이후로 연락 한 번을 안 했습니다. 돈도 한 번 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막노동하면서 두 식구가 살기엔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저 16살 때부터인가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건물 외벽 청소하는 일이었죠. 벌이가 더 좋다고 좋아하셨지만 솔직히 그게 목숨값이잖아요. 삼촌이 잘못되면 어쩌나 처음엔 많이 무서웠죠. 삼촌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 제가 가만히 안 있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공부나 열심히 하는 게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낯선 중학교로 전학을 가서도 제대로 된 친구 하나 못 사귀고 겉돌던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삼촌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아니까 학원 보내달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삼촌이 주신 용돈 모아서 문제집 하나 겨우 사는 게 저의 공부 비법이었다면 비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산 문제집은 아까워서 다 풀고 지우개로 다 지워서 또다시 다 풀고 그렇게 서너 번은 반복했던 것 같네요. 그 결과 중학교 때 괜찮은 성적을 유지했고 상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중학교 때는 상 받기도 힘들다던데 우리 지희 진짜 장하네.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역시 누나 닮은 건가? 엄마가 공부를 잘했어? 누나는 머리가 좋았지. 그래서 젊은 나이에 시장에서 장사까지 한 거 아니야. 나도 누나 따라서 장사 시작했던 건데 어휴 그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 삼촌이 저를 위해서 일부러 어머니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삼촌이 한 말이 정말 다 사실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건 아니건 삼촌이 해주는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들으면 괜히 자신감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괜히 부모님 사진 한 번 더 꺼내보고 그러면 또 사기 증진이 되어서 공부할 맛이 났죠. 아마 삼촌이 절 다룰 줄 알았나 보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저는 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촌이 외벽 청소하면서 돈을 전부 다 많이 버시니까 갑자기 저보고 학원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학원이야 삼촌. 나 학원 안 다녀도 잘해. 당연히 알지만 너 이제 2학년이잖아. 내년이면 수능 봐야 하는데 전문가들한테 배우면 더 좋지. 학원비 정도는 삼촌이 내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봐. 안 맞으면 그때 그만두면 되잖아. 그래? 그럼 그래 볼까? 사실 혼자서 공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친구도 없으니까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아주 답답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학원 가면 선행도 하고 현행도 하고 복습도 한다니까 솔직히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때 마침 삼촌이 가라고 한 거였고 저는 삼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학원을 나가기 시작했죠. 학원을 다녀서 그런지 저희 학교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은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전교 1등이라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었고요. 성적이 오르다 보니까 저는 조금 큰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응급실에 있던 선생님의 모습이 참 멋져 보였거든요. 환자를 살리려 애쓰는 그 모습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빛나 보였습니다. 어쩌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런 목표가 생기자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도 제일 높은 반에서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의 응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희야, 이대로만 하자. 이대로만 학교 성적 잘 유지하고 모의고사 조금만 더 준비하면 의대 갈 수 있을 거야. 네, 선생님. 우울했던 내 과거는 이제 잊고 앞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공부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삼촌을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활활 태우며 공부하던 어느 날, 제게 작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3학년 되기 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죠. 남은 학교 시험 잘 봐서 내신 성적 잘 관리해야 했고 수능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방학이라고 쉬는 거 없이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매일매일 학원과 독서실에 나가서 공부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늦은 밤에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삼촌이 하는 일이 새벽같이 일을 나갔다가 늦은 오후쯤에 일을 마치시거든요. 해 지기 전에 5시쯤이면 항상 집에 오셨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종종 집 근처 사거리로 저를 데리러 나오셨죠. 그날도 삼촌이 사거리로 저를 데리러 나오셨더라고요. 맞은편에 삼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가 길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거리인데 왜 우회전 하는 길 하나 빼두어서 인도가 차도 한복판에 섬처럼 있는 길 있잖아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회전 차가 지나가는 인도와 인도가 이어지는 그 짧은 거리엔 신호등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많잖아요, 그런 곳. 옆에 잘 살피고 얼른 건너야 했었죠. 맞은편에 있는 삼촌에게 가기 위해 그 길을 건너는데 분명 옆을 잘 살폈는데 한 승용차가 과속을 하며 갑자기 우회전을 했고 저는 사고가 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이 위험할 만큼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의 다리가 쾅 부딪히고 날아가면서 바닥에 쓸리며 떨어졌고 바로 구급차를 불러야 했죠. 그날 삼촌이 오는 걸 2번째로 봤습니다. 처음 본 건 할머니와 저의 부모님 장례식장에서였죠. 워낙 웃음이 많은 삼촌이었는데 그날 제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걸 보고 삼촌이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바지가 다 찢어질 정도로 바닥에 심하게 쓸린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길이 얼어서 미끄러워서 더 그랬나 봅니다. 검사를 해봤는데 왼쪽 다리 뼈도 금이 가 있었고요. 결국 왼쪽 다리는 깁스를 하고 목발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아휴 진짜 그 나쁜 놈. 아 지희야 많이 아프지? 아이고 이 상처들 좀 봐. 우리 지희 어떡해. 삼촌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삼촌이 그 운전자에게 엄청 화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사고 때문에 저는 그 중요한 시기에 1달 반 동안이나 목발을 짚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꾸준히 병원에 가서 상처 소독도 해야 했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갔던 것 같네요. 그때 제가 다녔던 학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공부하려면 목발 짚고 올라갔어야죠. 그런데 저희 삼촌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맨날 출근하면서 그 새벽에 학원에 가서 학원 문 앞에 제 가방을 놓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갈 일은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처음엔 이 가방 누구 거냐고 묻던 선생님도 나중엔 출근하시면서 제 가방 들고 안에 넣어놔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 끝나면 삼촌이 매일 데리러 왔습니다. 데리러 와서 가방 들어주고 저 계단 내려가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병원에 오갈 때는 삼촌이 일까지 쉬면서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흉터 남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좋은 병원으로 가야 한대. 거리가 좀 멀지만 삼촌이 같이 가줄 테니까 꼭 좋은 선생님한테 치료받자. 차 타고 1시간이 조금 안 되는 거리에 병원을 다녔는데 삼촌이 매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흉이 안 남겠느냐고 아주 지겨울 만큼 많이도 물어보셨죠. 여자 조카아이가 흉터로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아,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삼촌이 그때 곰탕을 엄청 많이 사다 줬습니다. 뭐야, 또 곰탕이네? 곰탕 먹어야 뼈가 잘 붙는데 이거 한우로 끓인 곰탕이라더라. 저번이랑 다른 집이니까 한번 먹어봐. 저희 삼촌 진짜 자상하지 않나요? 거의 매일같이 곰탕 먹고 삼촌의 간호를 받으며 1달 반을 보냈습니다. 깁스하고 있다가 학교 개학을 해서 보름 정도는 깁스한 상태로 학교를 다녀야 했었는데 이때도 삼촌이 등하교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친해진 친구가 2명 있었는데 이 친구들하고 친하지 않았던 반 친구들까지 저를 많이 도와줬고요. 그때 진짜 감동도 많이 받고 많은 사람에게 고마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고비도 잘 넘기고 저는 무시무시한 고3이 되었고 그때 뭐 눈 뜨고 있는 동안은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코피 흘리고 잠 안 자려고 커피 먹고 코 밑에 치약 발라가면서 공부하며 노력한 끝에 저는 정말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삼촌, 나 합격이야. 나 합격이라고. 나 의대생이야, 이제. 뭐? 진짜 합격이야? 우리 지희 장하다. 고생했다, 우리 지희. 잘했어, 지희야. 진짜 잘했어. 저만큼이나 저의 합격 소식을 기뻐한 삼촌이었습니다. 내 삼촌, 내가 먹여 살린다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대학교에 가게 되었죠. 국가에서 나오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공부할 시간도 빠듯했지만 차비는 벌어 다니고 싶어 일주일에 이틀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삼촌이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에만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까지 삼촌에게 손을 벌리고 싶진 않았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만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는 거라 별로 힘들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다른 과 사람들과 만나면서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카페 일하면서 알게 된 다른 과 선배가 있었습니다. 성악과에 다니던 복학생 남자 선배였는데 일을 진짜 잘하고 재치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과 상관없이 두루두루 친한 사람이 되게 많았죠.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주변에 친구가 많이 없는 저는 그런 선배가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친구를 잘 사귈까 부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배는 어떻게 그렇게 친구가 많아요? 나? 친구 별로 없는데? 에이, 친구가 없긴 뭐가 없어요. 카페에 놀러 오는 친구들만 봐도 엄청 많은데. 깊게 사귀는 친구는 몇 명 없어. 아, 저는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친구가 많이 없어서 친구 많이 사귀고 싶은데 선배처럼 친구 많은 사람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래? 그럼 나랑 친구할래?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에 어버버 하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를 하자니 무슨 뜻인가 싶어서 그날 아르바이트 하는 내내 그 말이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자꾸만 그 선배 생각이 났습니다. 좋아하는 거네.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아하긴 무슨. 제가 평생 누굴 좋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내가 이상한가 싶을 정도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죠. 아, 여고를 다녀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선배 생각이 나는 건 단순한 궁금증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며 정신을 차렸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 그 선배랑 마주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일주일에 2번만 선배를 만났었는데 자꾸 학교 내에서 우연찮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생각이 나고 아주 미치겠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는 아르바이트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선배가 절 잡았습니다. 집에 가? 네. 배고프지 않냐? 조금이요. 같이 저녁 먹을래? 친구끼리. 이게 데이트가 아니니까 거절을 하기도 뭐하고 또 별로 안 친한데 같이 먹으러 가기도 뭐하고 고민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대답도 안 듣고 선배는 기다리라며 가방을 챙기러 들어갔고 그렇게 얼렁뚱땅 저희의 첫 데이트가 아닌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식사로 친구가 된 저희는 가끔 그렇게 저녁도 먹는 사이가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배가 정말 사교성이 좋아서 나를 챙겨주려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악가인 선배가 공연을 하게 되었고 저를 그 공연에 초대해 주었죠. 항상 편한 차림에 밝고 조금은 엉뚱한 모습의 선배만 보다가 복장을 갖춰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무대에 서 있는 선배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조금 멋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선배의 노래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환상적인 노래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여유가 없어서 문화생활을 못 즐겨봤고
오페라 같은 무대는 더더욱이 본 적이 없었는데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선배가 정말 잘한다는 것을요. 친구도 많은데 자기 전공까지 잘한다니 그때 완전히 인정해버렸습니다. 저는 선배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정이 짝사랑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배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더라고요. 친구하자고 하기 전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답니다. 그냥 고백해버리면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친구하자고 했다네요. 이렇게 저희는 친구하기로 한 지 6개월 만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풋풋한 대학생들의 연애였지만 저희는 꽤나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서로 바쁘기도 하고 의대 공부가 장난이 아니라 거의 학교에서 잠깐씩 얼굴 보며 밥 먹으며 데이트하는 걸로 만족해야 했죠. 먼저 졸업한 선배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며 대학원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의대이다 보니까 학교에 남아서 더 공부를 해야 했죠. 만나는 횟수가 길어지면서 서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기도 하고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함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결혼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배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너 인턴 과정 끝나면 결혼하자. 선배는 진지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하는 결혼 일찍 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싶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도 조금 있었고 인턴 끝나기까지 시간이 좀 있었으니 그동안 열심히 모으기로 했습니다. 선배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저희 삼촌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다름없는 분이잖아요. 삼촌이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삼촌한테 선배에 대한 고민을 상담했었거든요. 저는 또래 친구보다도 삼촌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삼촌이 조언을 잘 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배 짝사랑했을 때부터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거의 저희의 연애사를 다 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대로 소개해준 적은 없었고 선배가 저 집에 데려다주면서 몇 번 삼촌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지희야, 삼촌이 진짜 매의 눈이거든? 딱 얼굴만 보면 어떤 사람일지 대충 그려진단 말이지. 그런데 너 남자친구 괜찮더라. 그치?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생긴 것도 시원시원하고 잘 자란 티가 팍팍 나는 친구네. 우리 지희랑 진짜 잘 어울린다. 정말? 그럼 아주 천생연분처럼 보이는데? 언제나 제 편이고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는 삼촌은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선배랑 놀 때 쓰라며 용돈을 주기도 하셨죠. 이렇게 고마운 삼촌에게 저희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삼촌의 얼굴이 좋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아무 대답을 안 하셨죠.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삼촌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술이 안 받는다며 좋아하던 반주도 끊으셨던 분인데 저녁 때마다 반주를 하시더라고요. 물어봐도 말도 안 해주고 하도 답답해서 저도 소주잔을 들고 삼촌 앞에 앉았습니다. 삼촌, 진짜 요즘 왜 그래? 내가 결혼하는 게 싫어? 아니, 싫을 리가 있겠어. 우리 지희가 그렇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한다는데. 그럼 왜 그러냐고. 누가 보면 나 팔려가는 줄 알겠어. 얘는 무슨 말을. 아이, 그냥 삼촌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지. 뭐? 뭘 해줘? 너 결혼하는 거 말이야. 결혼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동안 모아둔 게 없어서. 이럴 줄 알았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일 할 걸 그랬나. 하루라도 더 일했어야 했는데 싶지 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삼촌이 그동안 나 키워주고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도 다 대줬는데 내가 여기서 더 바라는 게 도둑놈 심보 아니야? 나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삼촌이 뭐 못해준다고 생각하지 마. 요즘 누가 결혼할 때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린다고 그래. 에이, 그래도 너는 부모님도 없고 내가 삼촌인데
아, 됐어, 삼촌. 그런 생각 하지도 마. 무슨, 내가 그렇게 속 좁고 야근애로 보여?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알겠어? 이제 술도 그만 먹고. 알겠어. 10년 넘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이만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더 바라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삼촌의 걱정 아닌 걱정은 일단락되었고 제가 인턴이 끝나면서 결혼식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상견례를 했는데 이때도 삼촌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괜히 부모 없다고 무시하면 어쩌냐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제가 애초에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겠죠. 저희 시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십니다. 마음도 넓고 기부랑 봉사도 많이 하시는 진짜 착한 분들이시죠. 제 사정도 일찍이 알고 계셨고 그건 아무 문제 아니라고 하신 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식장도 계약하고 웨딩 화보도 찍고 드레스도 고르고 그렇게 결혼식 날은 점점 다가왔고 어느새 결혼식을 하루 앞두게 되었습니다. 삼촌이랑 집에서 둘이 입장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연습해야지. 안 그러면 실제 입장할 때 엄청 온다고들 하더라고요. 좁은 집에서 삼촌 팔짱을 끼고 입장 때 제 생활 노래까지 틀어놓고 연습을 했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을 겨우 참으면서 일부러 더 웃으면서 했습니다. 삼촌 얼굴 보면 당장이라도 올 것 같아서 삼촌 얼굴은 절대 못 보겠더라고요. 앞만 보고 연습을 한 10번쯤 한 뒤에 삼촌하고 나란히 얼굴에 팩도 했습니다. 중학생 때 처음 삼촌하고 살게 될 땐 삼촌이 좀 까무잡잡해서 얼굴에 주름이 없었는데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검버섯도 엄청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크림 좀 잘 바르지. 얼굴이 이게 뭐야? 에이, 누가 본다고. 삼촌이랑 나란히 팩하면서 TV 잠깐 보고 다음날 대망의 결혼식을 위해 일찍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갑자기 잠깐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거실로 나가보니까 삼촌이 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예쁜 상자도 아니고 그냥 갈색 박스 있잖아요. 그런 걸 주더라고요. 그것도 제 몸통보다도 큰 상자였습니다. 이게 대체 뭔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이게 뭐야, 삼촌? 열어봐.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돈이 가득했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와 동전이 마구잡이로 가득 들어있었죠. 1,000원짜리부터 10,000원짜리까지 다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리 좀 해서 주려고 했는데 통 시간이 없었네. 너 처음 삼촌이랑 살게 되었을 때부터 모은 돈이야. 이걸 왜? 너 주려고 모았지. 우리 지희 나중에 독립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모았지. 아니, 이걸 언제 뭘 이런 걸 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내가 우리 큰 누나한테 덜 미안하지. 우리 엄마한테? 왜? 갑자기 삼촌이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갑자기 이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리를 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삼촌 때문이라는 겁니다. 삼촌이 중학생 때 자전거를 맨날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를 타고 산책로를 지나다가 넘어지면서 굴러 떨어졌답니다. 산책하기 좋은 낮은 뒷산 같은 곳이었대요. 거기가 해지도록 사람들한테 발견도 안 되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는데 멀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삼촌은 악을 쓰며 어머니를 불렀고 어머니는 삼촌을 발견하자마자 고민도 안 하고 삼촌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답니다. 다쳐서 못 움직이는 삼촌을 업고서는 그 산책로를 다 내려와서 병원까지 데려갔대요. 곧이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오셨고 천만다행으로 삼촌은 무사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삼촌을 데리고 가면서 몇 번을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다리에 금이 갔나 봅니다. 아팠을 텐데 아프다 말도 안 하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다리를 절뚝거리셨다더라고요.
삼촌이 어머니한테 아프냐고 병원 가라고 해도 어머니는 이러다 말 거라면서 돈 아깝다고 병원을 안 가셨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다리가 돌아오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는데 너무 늦게 왔다는 답을 들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은 어머니가 다리를 저는 게 평생 마음의 짐이었답니다. 이건 다른 이모들도 모르는 사실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삼촌 때문에 그런 거 이모들이 알면 분명 그거 가지고 평생을 얘기 꺼낼 거라면서요. 그리고 저한테는 더더욱 말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혹여나 원망하면 어쩌냐면서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던 삼촌이 용기를 내고 저한테 사실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내가 어떻게 그런 걸로 삼촌을 미워하겠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삼촌 괜찮아. 나도 괜찮고 엄마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야. 분명히. 삼촌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속상해 해도 돼. 긴 시간 동안 삼촌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삼촌 성격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 겁니다. 늦게라도 사실을 말해준 삼촌에게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식 전날에 아주 펑펑 울고 다음날 아침에 얼음 찜질을 하면서 식장으로 향했더랬죠. 결혼식 날에도 삼촌 얼굴 보고 눈물 참느라 아주 혼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삼촌이 박스에 가득 넣어주었던 돈은 신혼여행 가서 쓰는데 보태서 썼습니다. 삼촌이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 삼촌한테 그냥 아빠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는데 엄마는 이상하니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나의 두 번째 아빠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 모시려고 합니다. 어느덧 결혼한 지 7년이 지났고 저와 선배는 예쁜 딸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이 낳고 육아하느라 일을 좀 쉬었어서 얼마 전에 드디어 레지던트 졸업을 했네요. 저희 신랑은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악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일에 엄청 보람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무대 위에서도 멋지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삼촌이나 두 번째 아빠는 최근에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삼촌이 드디어 연애를 시작하신 거죠. 삼촌이 지금은 그 가게에 창 붙이는 작업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그 일 하시다가 만난 한 가게 여사장님과 요즘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재혼하라고 꼬드기고 있는데 부끄러운지 자꾸 피하시네요. 그러면서 선크림 어떤 거 사야 하는지 물어보고 주름 어떻게 없애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귀여우십니다. 삼촌이 웃을 일이 많아지신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네요. 솔직히 학창시절 생각하면 좋았던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습니다. 혼자였을 때가 더 많았고 외로웠던 적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지금은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도 않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걸요. 앞으로의 제 인생도 아마 지금처럼 행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모든 여정에 저희 가족이 언제나 함께하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